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이나 목소리 문제 없으시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맡게 된 물리학과 17학번 조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SOT 엠램이라는 메모리 소자랑 그다음에 SOT 엠램에 들어갈 소재로서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위상 부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어, SOT 엠램이랑 위상부 도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들에서는 이제 크게 세 종류의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RAM, DRAM, 그리고 SSD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메모리가 각각 속도와 용량 등이 각각 서로 좀 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셋을 모두 이용하는 그런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SRAM이 가장 빠른 메모리고요. 그다음에 SSD는 비교적 속도가 느리지만 고용량의 데이터를 좁은 어, 고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좁은 영역에 밀집해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급하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은 SRAM에서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DRAM에 그다음에 나중에 찾아볼 대다수의 정보들을 SSD에 저장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은 DRAM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어, DRAM은 여기 있는 이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지스터 하나와 한 셀에서 트랜지스터 하나와 캐패시터 하나로 이루어진 1T 1C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겨 있고요. 여기 있는 캐패시터가 있는데 캐패시터에 전자가 가득 차 있으면 1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어 있으면 0이 저장되는 그런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단순하고 동작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 쓰이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캐패시터가 좀 문제가 됩니다. 어, 캐패시터라는 게 그 전자를 채워 놓아도 이거를 가만히 두면 혼자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전원이 차단되면 바로 데이터가 소실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디램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캐패시터에 다시 전자를 채워주는 리프레시가 계속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디램의 성능은 이 캐패시터의 크기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셀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집적도를 높이려고 하는 요즘의 추세와 맞지 않습니다. 셀의 크기는 줄이면서 캐패시터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캐패시터를 이렇게 높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세로줄 하나하나가 캐패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구조로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이제 요즘 디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물이 지금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좀 무너지거나 서로 겹쳐지는 등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그 캐피시터에 전자를 계속해서 채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로 좀 에너지 소비 효율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차세대 메모리 소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메모리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어,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디램에서 축전기의 전화량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 것과 달리 저항의 변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소자의 저항이 큰 상태를 1, 그리고 작은 상태를 0으로 놓는 식으로 이렇게 그 0과 1을 스위칭할 수 있는 좋은 가변 저항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동안에도 또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저항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 비, 그 그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처럼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변 저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메모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정렬 상태를 이용한 게 M램이고요. 그다음에 그 원자들의 결정 상태, 결정과 비결정의 두 가지의 상태를 스위칭해서 만드는 것이 P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소자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볼 M램은 이제 두 레이어의 스핀 정렬을 이용해서 그 저항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 아래쪽 층이 픽스드 레이어고, 그래서 이 픽스드 레이어에서는 이제 내부 전자들의 스핀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 레이어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에서처럼 그 스핀의 정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류는 그 전자의 스핀,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모두 섞여 있는 상태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전류에서는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모두 섞여 있어서 약간 중성 상태가 되는 그런 전류인데, 이제 그 전류가 이제 한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 이 레이어 방향과 일치하는 스핀의 전자만 통과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전자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스드 레이어를 통과하는 전자들은 모두 다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전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들이 두 번째 레이어, 프리 레이어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두 레이어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비교적 쉽게 두 번째 레이어를 전자가 통과하지만, 정렬되지 않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 상태에서는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한 전자가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프리 레이어와 픽스 레이어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으면 저항이 작게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램을 이제 M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프리 레이어의 스핀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프리 레이어를 조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그 큰 소자들처럼 단순히 그냥 강한 자기장을 걸어줘서 자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이 각각의 셀들이 아주 작은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으로 자화를 시키는 방식은 주변 셀에 방해를 줄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SOT M램은 이 프리 레이어 아래에 스핀이 정렬된 전류, 그러니까 스핀 폴라라이즈드 커런트를 흘려줌으로써 이제 프리 레이어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핀 폴라라이즈드 커런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스핀 폴라라이즈드 커런트를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후보로 위상 부도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줄여서 TI라고 부르는데요. 그 겉과 속이 다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 상태인 이제 surface state가 존재하고요. 내부에는 bulk state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벌크 스테이트는 이제 그냥 기존의 부도체와 같이 인슐레이팅,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갖고 있지만, 겉부분인 서피스 스테이트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컨덕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부분과 안쪽 부분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물질을 위상 부도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스무스 셀레나이드,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이런 물질들을 스트롱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물질 외에도 그래핀과 같은 2차원 물질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 덩어리가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크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서피스 스테이트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서피스 컨덕션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서피스 컨덕션 채널에서
전하가 이제 모든 전자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전하의 스핀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흐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이 면에서는 이 파란색 스핀이 왼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빨간색 스핀은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 이런 서피스 스테이트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스핀이 정렬되는 이런 효과가 왜 생기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홀 이펙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물리 시간에 홀 이펙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879년에 홀이라는 사람이 관찰한 효과이고요. 흐르는 전류에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자기장이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 전하가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가 있으면 자기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QV만큼의 자기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움직이는 전하에 자기력이 가해지면 이제 이동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제 자기력에 의해서 이쪽은 음전하가 이쪽은 양전하가 축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지만 이제 전류와 자기장 모두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Z축 방향으로 전위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위차를 여기 VH라는 값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축적된 전하에 의해서 이 전위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위차가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해서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홀 이펙트인데 만약에 이 현상에서 이 가해지는 자기장 크기가 매우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음, 이게 그냥 적당히 커지면은 그냥 이렇게 1차 함수로 증가를 하겠지만 이 이상 커지면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퀀텀 홀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자기장과 아까 전압 여기서 보여드린 전압이랑 음,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비례해서 증가하던 그래프와 달리 여기서 보시면 뚝뚝 끊겨서 올라가는 소위 말해서 퀀타이즈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퀀텀홀 이펙트고요. 1980년에 본 클리칭이라는 분이 이제 이것을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온의 2D 이지, 그러니까 전자가 2차원 평면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요. 2D 이지 시스템에서 이제 아주 강한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음,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홀 이펙트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전자에 아주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살짝 휘어지는 정도였는데 이제 살짝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방향이 꺾여버려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동해야 할 전자들이 앞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물리에 나오는 자기장 속에 전하가 이동할 때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이러한 사이클로트론 모션에 의해서 이제 내부의 전자들, 벌크 상태의 전자들은 이제 자기 자리에 속박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들은 이 원운동할 만큼의 이 충분한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박된 원운동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클래시컬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벌크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가장자리, 서피스를 통해서만 전자가 이동되게 됩니다. 네. 이런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서피스 컨덕션 채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이제 아주 강한 자기장이고 또 매우 저온의 환경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발견된 퀀텀 스피놀 이펙트는 외부 자기장 없이도 방금 퀀텀 홀 이펙트와 유사하게 서피스 컨덕션 채널이 나타나고 벌크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2005년에 예측이 된 후에 2006년에 측정이 되었는데요. 비교적 좀 따끈따끈한 물리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부 자기장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을 때도 이런 서피스 컨덕션 채널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스핀 오빅 커플링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핀 오빅 커플링이 무엇이냐? 어, 그 전자 이 내용은 그 수능 특강 물리 원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 물질의 자성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요인으로 전자의 궤도 운동과 그다음에 전자의 스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핀 오빗 커플링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전자의 스핀과 이 오빗 모션 궤도 운동과 스핀이 서로 상대론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학년 때 배우시는 현대물리 시간에 잠깐 나오는데 그 자기력이 그 전기장의 상대론적 표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전류가 흐를 때 이제 그 두 전하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 자기력이 그 상대론적인 전기력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이제 잠깐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 전자의 두 가지 운동, 그러니까 스스로 자전하는 운동과 그다음에 공전하는 궤도 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이제 그 원래 전하라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장에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근데 그 상대론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 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대론적인 현상은 이제 질량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비스무스나 안티모니, 텔루라이드와 같은 셀레늄과 같은 이런 원자들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쯤에 있는 물질들에서 이런 스피노비 커플링이 더욱 잘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퀀텀 스피노 이펙트로 돌아와서요. 이제 어, 그 물질 내부에 그 두 가지 스핀을 가진 전자들이 있을 텐데 이제 물질 내부의 두 스핀이 각각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의 스피노비 폴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아까 퀀텀 이펙트에서 봤을 때 그 스핀 업 전자와 스핀 다운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력을 받게 돼서 서로 반대 방향의 퀀텀 이펙트가 각자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퀀텀 이펙트에서는 음, 그 스핀업과 다운의 그 전자들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그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진 두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제 스핀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 그런 서피스 컨덕션 채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핀 정렬을 스핀 모멘텀 락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퀀텀 스피노럴 이펙트가 나타나는 물질들을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surface conduction 채널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 surface conduction 채널에서 그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자보다 효율적인 전자 수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핀이 정렬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SOT 엠램과 같은 그런 소자에서 또한 다른 스핀트로닉스 소자에서 스핀을 제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이런 물질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 그, HGT 이 물질은 이제 2차원 상에서만 나타나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고요. 그래서 이거를 2D TI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비스무스 셀레나이드,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안티모니 텔루라이드 이런 것들은 이제 3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3D TI라고 부르는데 어, 거의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보라색 자리가 비스무스 자리고 그다음에 초록색 자리가 셀레늄 자리인데 이제
뭐 안티모니 같은 경우는 비스무스 자리에 이제 비스무스 대신에 안티모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셀레늄이나 텔루륨이 여기 이 초록색 자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네 가지 원소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필요한 물질을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비스무스와 셀레늄만 이용해서 이렇게 비스무스 셀레나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셀레늄과 텔루륨을 이제 적절한 비율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삼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아까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던 SOT 엠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SOT 엠렘에서 이 프리 레이어에 있는 스핀을 정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프리 레이어 아래에 그 스핀 폴라라이즈 커런트를 흘려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업스핀으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왼쪽으로 그 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표면상에서 왼쪽으로 폴라라이즈드 된 그 스핀 폴라라이즈드 된 커런트가 흐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스핀을 걸어주기 위해서는 전류 또한 반대 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면 표면에서 그 다운 스핀으로 정렬된 그런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레이어의 전자의 스핀을 조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요. 실제로 그, 그런 이렇게 스피노빗 토크를 이용한 스위칭을 한 실험인데요. 어, 그 보시면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포로지컬 인슐레이터 외에도 그 SOT 엠램에서 그 스핀을 스위칭해주기 위한 물질들이 여러 개가 좀 후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중금속 계열의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퀀텀 스피놀 이펙트로 인해서 스핀이 정렬되는 게 아니고 다른 효과들에 의해서 스핀이 정렬되는데, 지금 그런 다른 물질들과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성능을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피놀 앵글이라고 해서 어떻게 얼마나 스핀이 잘 정렬이 되느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타 물질들에 비해서 좀 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높은 값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 이 두 개를 보시면 단순히 비스무스 셀레나이드를 이용한 것보다 셀레늄과 텔루륨을 적절히 조성을 취해가지고 이제 적절한 삼원소 화합물을 찾아 주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파워 컨쓰션인데요. 이 또한 토포로지컬 인슐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좀 이런 중금속 계열의 물질들보다 나았음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발표 혹시 잘 질문 듣습니다. 있으시면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물리학과 김보상입니다. 토폴로지컬 네, 인슐레이터에서 어, 왜 이름에 어떤 토폴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배경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너무 원리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별로 내용을 안 넣는데, 잠시만요. 그 위상 수학이 음, 잠시만요. 위상 수학이라는 게 이제 그 그냥 물질의 그 물체 모양과 관계없이 그 물질의 물체의 구멍의 수에만 의존하는 그런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떤 값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위상수학이잖아요. 조금 너무 대충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위상수학에서 그 가우스 본의 티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어떤 3차원 입체에서 그 표면에 있는 곡률들을 모두 더했을 때 이제 그, 그 값이 9의 경우에서는 항상 그 곡률의 합이 4파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구멍이 하나 뚫린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0의 값을 갖게 되고, 구멍이 두 개면 마이너스 2파이, 그런 식으로 그 입체 구멍의 수에만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위상수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그, 음, 그 어떤 그런 성질인데, 네, 이제 어떤 새로운 서로 네, 이제 그쵸. 완전히 이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게 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고체 물리에서 보면 그 전자의 상태를 K 스페이스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 K 스페이스 그 브릴랑존 K 스페이스의 가장 최소 단위를 브릴랑존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브릴랑존에 있는 값들을 이제 그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토러스나 그 입체 서피스 상으로 이제 일대일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그 이 물질의 성질이 어 그 물질의 표면의 상태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음,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로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변하지 않냐라고 하면 베리페이즈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네, 그 베리페이즈가 지오메트릭 페이즈라고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어, 그, 조금 어렵게 설명해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음, 잠시만요. 그 전자의 파동함 전자의 파동함수를 이제 결정 내에서 그 뭐냐 음, 잠시만요. 이제 그 파동함수에 이제 그 변환 그 어떤 변화를 줬을 때, 뭐 게이지 변환이나 그런 변환을 줬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게이지 인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값 중에 하나로 이제 베리페이즈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리페이즈 이 물질의 베리페이즈가 어 그 보통의 물질에서는 이제 2분의 파이 값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2분의 파이 맞나요? 네. 근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는 이제 이 베리페이즈가 파이만큼의 값을 갖고 있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관련이 있긴 한데, 좀 네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하네요.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PPT 지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파일을. 파일은 제가 그 끝난 다음에 그 레퍼런스랑 잘 정리해서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PPT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지난주에 이메일 써주신 분들은 다 구글 드라이브에 그 넣어드렸거든요. 공유 드라이브에.
거기에 그래서 아마 발표하시는 분들이 발표 끝나고 나서 잘 정리를 해서 그 음, 폴더를 만들어 둘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올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기록하는 이 영상도 다 끝나고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윤호 씨 발표에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나요? 다들 괜찮으신 걸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하셨습니다. 보성이 형 그 질문해 주신 거 좀 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그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공유를 끄겠습니다.